수바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에 의해 벌어진 루스 공국들과 동유럽의 파괴는 몽골의 가장 정교하게 계획된 군사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1242년 초에 철수했지만 이것이 유럽과의 관계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몽골 장군 노가이의 흥망성쇠를 통해 몽골군이 헝가리와 폴란드로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242년 헝가리 왕국의 폐허에서 절수한 후 바투는 볼가 강 유역의 스텝 지역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제국밖에 남겨졌지만 불가리아와 루스 공국들은 이제 데칸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바투는 1248년 몽케칸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 기록들은 바투를 몽케칸의 서방 총독으로 묘사합니다. 비록 유목 생활을 계속했지만 바투는 볼가강 하류에 수도 사라이를 건설했고 그 주변의 광활한 스텝 지역은 그의 제국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파괴된 루스 도시들은 아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부는 육상 무역로와 흑해 항구, 코카소스 산맥과 같은 접근 지점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55년 바투의 죽음과 그의 아들 사르타크, 손자 알렉세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형제 베르케가 칸이 되었습니다. 베르케는 당시 킵차크 칸국에서는 드물었던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종교는 1258년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파괴했을 때 베르케와 그의 사촌 훌라구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1262년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훌라구가 코카소스 지역과 아제르바이잔의 목초지를 점령하고 1260년 2월 마술을 부렸다는 구실로 그의 수행원 중 루스 공주들을 살해한 사건이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수를 주도한 사람은 처형된 공주 중 한 명의 아들인 노가이였습니다. 조치의 증손자인 노가이는 1240년경 처백에서 태어났습니다. 노가이는 칸이 될 수 없었기에 군사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베르케와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3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유능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베르케와 노가이는 노가이의 아버지 튜토르의 복수를 위해 진군하여 1262년 여름 데르벤트를 점령하고 시르반 외곽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훌라구는 8월의 주력군을 이끌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셔르만 노얀이 이끄는 선봉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 이글과 에벗 1세가 이끄는 칸국의 군대가 10월 중순에 셔먼의 군대를 격파했지만 사무엘 이글과 에벗 1세와의 교전 후 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라구가 노가이의 도주 소식을 듣자 쉐마키로 진군하여 베르케를 후퇴시켰습니다. 12월에 베르케와 노가이는 데르벤트를 지나 후퇴하면서 강력한 요새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남겨두었지만 12월 7일 일칸국 군대에 의해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일칸국 군대는 베르케와 노가이를 계속 추격했고 12월 1, 5일 노가이는 셔먼, 노아, 에벗 1세 그리고 훌라구의 아들 이바카에게 대패했습니다. 노가이가 스텝 지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본 에벗 1세와 셔먼은 이바카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왕자는 거절했습니다. 훌라구가 보낸 증원군과 함께 그는 조드족의 흔적을 따라가 얼어붙은 테레크 강 북쪽 강둑에서 베르케가 버려둔 야영지를 발견했습니다. 텐트, 가축, 보물, 가족들이 급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바카의 병사들은 승리를 축하했지만 1263년 1월 13일 함정에 빠졌습니다. 베르케와 노가이가 돌아와 이바카의 병사들을 기습했습니다. 일칸국 군대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도망쳤지만 그들의 무게 때문에 얼음이 깨졌습니다. 이바카는 아버지에게로 도망쳤고 베르케는 데르벤트를 되찾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제 독립한 황금 칸국과 일칸국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훌라구는 1265년에 사망했고 이바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베르케에게 코카소스 지역을 확보할 기회였습니다. 노가이는 1265년 초여름 데르벤트에서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에 노가이는 현대 아제르바이잔의 악셀강에서 이바카의 형제 조슈미트가 이끄는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화살이 노가이의 눈을 맞췄고 그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고 패배하여 시르반으로 후퇴했습니다. 한편 이바카 칸과 베르케 칸은 증원군과 함께 쿠라강 양쪽 강둑에 진을 치고 서로 화살을 쏘았지만 14일 동안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베르케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로 향했지만 병에 걸려 도중에 사망했고 이로 인해 수라이로 전면적인 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바카가 추격하지 않고 쿠라강 북쪽 강둑을 따라 성벽과 해자를 쌓았습니다. 아버지와 칸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패배한 노가이는 드네스트르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땅으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베르케의 뒤를 이은 사람은 바투의 손자 몽케 테무르는 금장 한국을 통합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화를 발행하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루세에 있는 정교회에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했고 정교회는 몽골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확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알카르노에 대한 군사작전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중앙아시아 문제에 잠시 개입하여 떠오르는 카이두를 지원했지만 나이가이와의 관계는 부르카와의 관계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이를 베일러베이로 임명하고 대부분 나이가이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동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740년대 이후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몽골군의 철수는 벨라 4세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고 그는 왕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에게 다뉴브 강 서쪽과 왕국의 북동쪽 국경에 석주성을 건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헝가리 평원은 동맹국들에게 주었고 아들 스테판과 칸의 딸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여러 이웃 국가들과도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소용이 없었고 1253년에는 오스트리아 바벤베르크 영토의 상속자인 보헤미아의 오토카르 2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갈리시아와 보리니아 공국은 1253년 다니엘 로마노비치 공작의 지휘 아래 몽골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다니엘은 교황 특세에 의해 루테니아의 왕으로 즉위했지만 그 왕과는 서방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지원이었고 몽골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켐사 장군이 다니엘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려는 초기 시도는 실패했고 부르카는 켐사를 1259년 폴란드 침공에서 공을 세운 베테랑인 바론데로 교체했습니다. 바론데는 갈리시아로 징역했고 다니엘은 폴란드와 헝가리로 도피했습니다. 다니엘이 없는 동안 그의 형제 바실리코와 아들 레프는 바론데에게 항복했고 바론데는 갈리시아와 보리니아의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1259년 부르카의 사절이 벨라 4세에게 군사적 지원과 결혼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벨라는 이 위협을 이용하여 교황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교황청은 거절했고 결국 벨라는 명목상 몽골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바론데가 갈리시아와 보리니아에 대한 몽골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도 헝가리는 건드리지 않고 1259년 11월 폴란드로 징역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론데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몽골과 투르크 기병대는 바실리코 로마노비치의 지휘 아래 상당한 규모의 갈리시아 보리니아 병력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바론데는 루블린과 사비코스트를 우회하여 비스와 강을 건넜습니다. 몽골군이 폴란드 영토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그의 군대는 산 다미르에 도착하여 목책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시민들을 가두었습니다. 3일 동안 방어선에 화살이 쏟아져 방어자들은 성벽 너머를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사다리를 이용해 몽골군이 도시 안으로 진입했고 주민들은 요새로 도망쳤지 만좁은 도개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자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을 교회에 피신한 사람들은 불길에 갇혔고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시 앞 평원으로 쫓겨나 학살당했습니다. 760년 4월 몽골군은 포로와 약탈품을 싣고 철수했습니다. 같은 해 리투아니아와 프로이센에서도 몽골군의 공격이 기록되어 있으며 튜턴 기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마도 몽골군이 그곳에도 불과 파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60년대에는 부르카와 훌라구의 전쟁 덕분에 유럽은 대체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1264년의 짧은 원정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미카엘 8세 팔롤로고스는 126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틴 제국을 재건했지만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제국과 발칸 반도의 금장 한국 사이에 끼어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칸국을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긴 그는 서자 딸을 훌라구 칸에게 시집 보내고 셀주크 술탄 키카우스 2세를 투옥했으며 금장 한국으로 향하던 맘루크 사절들을 억류했습니다. 부르카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했고 불가리아 차르 콘스탄틴 티크의 도움을 받아 트라키아로 군대를 보내 1264년 술탄을 구출하고 미카엘 황제를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1270년대 후반 노가이가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일칸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의 주요 연 락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착 후 노가이의 군대는 그의 적 테살리아의 요한네스의 요청으로 미켈 황제를 공격하도록 초대받았고 1271년 말 노가이의 군대는 트라키아를 약탈했습니다. 미카엘 황제는 이 약탈자들을 전장에서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1272년 테살리아의 적과 화해해서 선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동맹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군대와 불가리아, 비잔틴 제국의 선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동맹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군대와 불가리아 군대가 비잔티움 제국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이의 지역적 야심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1180년 몽케 티무르칸이 사망하고 그의 허약한 동생 토다 몽케가 뒤를 이으면서 나이가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1282년 미하일 8세가 요나타스 르와 맞서 싸우기 위해 나이가이와 합류하려던 중 사망했고 그의 능력 없는 아들 안드로니코스 2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가이는 남동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불가리아 차를 거르기 티르테르는 1284년 나이가이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아들 페티슬라프를 인질로 보내고 딸을 나이가이의 아들 체케르와 결혼시켰습니다. 나이가이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여 일칸국에 불교 유물을 보내고 맘루크 왕조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갈리치아의 레프 다닐레비치에게 병력을 제공하고 리투아니아의 지원군을 보내 1218년 폴란드 원정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점차 골든 호르드의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토토 몽케카는 1280년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아들 드미트리를 대공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에게 그 자리를 주었지만 1280년 나이가이는 드미트리가 대공 자리를 되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이가이의 대표자들은 칸보다 적은 세금을 요구했는데 이는 그의 영토로 이주를 장려하여 세금 기반이 줄어드는 것을 본 루스 공작들의 불만을 샀고 그들은 토토 몽케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285년 나이가이의 관심은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쿠만족 출신인 라슬로 4세 왕의 친쿠만 성향에도 불구하고 쿠만족 반란이 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고 1282년 하르트 호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도망친 쿠만족들은 나이가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헝가리 방어선의 주요 세력이 도망치고 젊은 라슬로 왕과 그의 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나이가이는 헝가리가 쉬운 목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심찬 텔레르 부크와 함께 나이가이는 헝가리로 진격했습니다. 이 원정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지만 1241년의 원정과는 달리 정복이 아닌 약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갈리치아의 레프 다닐레비치는 병력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폴란드 공작 레셰크 2세의 공격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북하의 군대는 다른 루스 공국들의 지원을 받아 갈리시아가 지배하는 트란스카르파티아를 거쳐 1285년 2월 헝가리 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몽골군은 북동쪽을 가로질러 부다와 페스트 근교까지 약탈을 감행하면서 어느 시점에 분산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공성전에 대비하지 않았고 요새화된 거점들을 우회했습니다. 노가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헝가리 주력군보다 앞서 나가면서 병력을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약탈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240년대 이후 헝가리는 주력군 대신 여러 소규모 군대가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몽골군은 이동하는 곳마다 지역 방어군의 저항에 직면했고 병력을 분산시킨 노가이의 전략은 오히려 각계격파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시라즈 백장령의 체르노빌 가문을 세운 마스터 호르헤는 자신이 직접 모집한 병력으로 몽골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고 그들의 목을 베어 라디슬라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몽골군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지만 포로와 전리품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 사이에서는 기근, 굶주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노가이는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1285년 3월 말 두 개의 주력 부대로 나뉘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노가이의 군대는 트란실바니아를 통과했지만 지역 주민인 작센인, 왈라키아인, 세켈리 기병대가 길목을 막아섰고 몽골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많은 포로를 잃었습니다. 라디슬라우스 왕이 이끄는 군대도 몽골군의 퇴각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북하의 군대는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으려 했지만 봄철 비와 눈, 우박으로 도로가 파괴되어 주요 경로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로 죽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굴욕적인 원정의 끝이었지만 손실 규모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85년 자신의 영토로 돌아온 노가이는 데브루자 지역과 다뉴브 삼각주로 영토를 확장하여 이삭차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1287년 토트만카는 조치 부족의 여러 부족장들에 의해 폐위되었고 노가이의 동료인 텔부카가 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287년 12월 노가이와 텔부카는 폴란드로 진격하여 레셰크 공작이 이전에 레프 다니엘을 패배시키고
갈리시아와 볼히니아를 약탈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북한은 얼어붙은 비스와 강을 건너기 전까지 각자 다른 경로로 이동했고 방어군을 공격하려 했지만 수비대는 1259년부터 교훈을 얻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북한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철수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크리스마스 이후로 아무도 도시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과 자신의 패배에 좌절한 이북한은 폴란드와 그의 봉신국 갈리시아를 약탈하며 원정을 포기하고 귀환했습니다. 크라쿠프의 수비대는 용감하게 싸웠고 아무도 도시 외곽만을 약탈할 수 있었을 뿐 결국 1288년 D월 12일에 철수했습니다. 용감한 방어에 대한 보상으로 레셰크 공작은 크라쿠프에 세금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는 이북하에게 패배를 알리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몽케테메르의 아들인 의사가 이북하와 그의 동맹국들의 표적이 되어 도망쳐 나이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이가는 그에게 군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병에 걸린 척하며 이북하에게로 향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이북하와 그의 공주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미리 삼켜둔 핏덩이를 토해내며 죽기 전에 공주에게 자신과 화해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노인의 교활한 말에 경계를 늦춘 사이 의사가 군대를 이끌고 도착하여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1291년 의사는 금장 강국의 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불가리아 차르를 임명하고 세르비아 왕 세우테판 밀루틴에게 자신을 종주국으로 인정하게 했으며 그의 아들 스테판을 나이가의 궁정에 인질로 보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금장 강국에서 그의 직접적인 통치권은 드네스트르 강을 넘어 크림반도까지 미쳤고 그는 경쟁자인 조지아 왕자들과 관리들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나이가의 야심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칸들은 곧 계략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긴장이 고조되던 중 노가이가 톡타에게 자신의 장인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톡타는 이를 거부했고 노가이는 129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칸이 되었습니다. 1297년 말 아크스 강변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40년 이상의 지휘 경험을 가진 노가이는 이 첫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며 톡타의 군대를 격파하고 괴멸시켰습니다. 톡타는 도망쳤지만 노가이는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노가이의 손 자가 조공을 징수하려다 살해당하자 노가이는 복수를 다짐하고 카파와 다른 도시들을 점령했지만 병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에 드네프르강 하류의 여러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노가이의 아들들이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다른 제후들은 톡택에 투항했고 톡타는 그동안 동쪽과 국경 지역에서 예비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노가이는 일칸국의 가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지만 톡타는 수라이에서 가잔과 휴전 협정을 맺어 국경 부대의 병력을 불러올 수 있어 직면하여 자신의 영토로 철수했습니다. 1299년 6만 명에 달하는 기병대가 자신을 향해 진격해오자 노가 이는 남부 부그강에서 포위당했습니다. 두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노가이는 마지막 계책을 썼습니다. 그는 남부 부그강에서 포위당했습니다. 두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노가이는 마지막 계책을 썼습니다. 그는 톡타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이 병든 늙은이라고 말하며 전투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돌렸고 동시에 아들 차카를 상류로 보내 톡타의 측면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경고했고 지친 병사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에 대한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17명의 기병과 함께 도망쳤지만 루스 기병대의 공격을 받아 괴멸당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나는 나가이이다. 나를 칸에게 데려가라. 그는 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던 도중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이 칸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그의 아들 차카는 잠시 불가리아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가이의 후손들은 진압되고 멸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기, 즉 몽골의 루스 지배와 황금 칸국의 최종 붕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